좋은 논문은 각 장이 조화롭게 연결돼서 일관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무엇보다 논리적 흐름이 중요한데요. 서론에서 제시한 문제가 이론적 배경이나 물언 고찰을 거쳐서 가설로 구체화되고 방법론을 통해서 검증되고 결과와 논의에서 해답을 얻는 일련의 전개를 말합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럽고 논리가 탄탄해야 읽는 사람이 연구를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논문의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는 방법과 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논문은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그리고 결과, 논의 및 시사점 이런 흐름을 보편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왜 이 연구를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질문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과 장 사이에 연결 문장을 사용해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각 장이 끝날 때 다음 장과의 연결고리를 짧게라도 언급하면 흐름이 좀 매끄러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론적 배경 마지막 서술에서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라는 이렇게 문장을 넣고 이어서 가설을 제시한다 그러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그 글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연구 방법 연구 방법에 있는 그 챕터에서 시작 부분에 앞서 기술한 아니면 앞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라고 하면 가설과 방법의 연계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길잡이 문장들은 논문을 처음 읽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용어와 변수가 일관되게 사용돼야 돼요. 논문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든가 변수 이름 등을 통일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자아존중감이라 해놓고 다른 장에서 같은 개념을 자아효능감이라고 하거나 서론에서는 SNS 중독, 그런데 또 다음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는 SNS 의존, SNS 과의존 이런 식으로 기술한다 그러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수명도 표나 그림에서 연구 모형이나 이런 데서 일관되게 써서 독자가 이게 앞에서 말한 그 개념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심사 때 변수명이나 용어를 통일하라는 지적을 의외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문제나 가설, 그리고 분석과 결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적인 흐름은 연구의 질문과 연구 문제와 답이 정확히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와 가설이 최종 결과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가설을 설정할 때부터 이 가설을 검증하면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되고요. 연구 방법론에서 각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논의에서 가설에 대한 해석이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구에서 가설 H1, H2, H3를 설정했다면 결과에서도 이 H1, H2, H3에 대한 검증 결과가 차례대로 보고되어야 됩니다. 만약 가설과 연구 결과가 불일치하거나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논문이 논리적으로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와 가설이 연구 방법과 분석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는요, 주장, 근거, 결론의 논리 구조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문단이나 섹션 내에서도 논리적 산단 논법을 적용해서 독자가 연구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SNS 중독은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보면 주장은 SNS 중독은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이고 근거는 누구누구의 연구에 따르면 SNS에서 타인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자주 접하는 사용자는 자신과 비교해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있었다. 누구누구 연구에서. 또한 사회 비교 이론 이런 이제 큰 이론들 있잖아요.
인용을 해주고 이 이론의 대가들. 그래서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SNS라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비교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거가. 결론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 H1을 제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연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 없이 단순한 가정이나 추측 이런 것들만으로는 논리를 전개하면 연구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잘 활용해서 논리를 보강해야 하는 거죠. 만약 어떤 부분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거나 근거 없이 주장을 하면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항상 이 문장이 앞과 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가, 또 근거는 충분한가, 이거를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정성 들여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논문의 글을 이제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을 통해서 논문의 흐름을 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내가 작성한 논문을 수차례 읽어보면서 전체 흐름이 잘 이해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가급적 한 번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저는 이제 그 컨설팅을 할 때 하루 걸러서 좀 보라고 해요. 아니면 뭐 이틀 걸러서.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지 편향이나 재인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같은 날 논문을 반복해서 읽으면, 내가 쓴 논문요, 점검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익숙함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오류를 무의식적으로 무시해버리거나 자신이 논리를 이미 타당하다고 가정해버리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보면 이 뇌가 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면서 오류를 무시하거나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오타도 안 보여요. 그래서 논문의 그 흐름을 점검할 때 인지 편향을 줄이고 간격 효과를 좀 활용해서 오류를 발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료나 다른 분야 사람에게도 좀 읽혀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공개할 거잖아요. 심사받고. 그래서 남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논리적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물론 학위 논문이라면 지도교수의 조언 역시 수시로 받아서 목차의 배열이라든가 내용의 전개의 순서를 또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논리적 흐름과 관련해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와 결론에서 내린 답변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은 논문의 일관성을 해치고 연구의 신뢰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론에서 SNS 중독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에서 SNS 중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면 논문이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에 초점이 흐려지면 독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갑툭튀라 그러나요?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의 논의가 바뀌어서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연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흥미로운 결과나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싶은 욕심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논문의 핵심 질문과 무관한 내용이라면 부차적인 논의로 다루거나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생략하셔야 돼요. 막 그런 모든 걸 막 다담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시한 연구 질문에 끝까지 집중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면서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듣는 듯한 완성도 높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